오늘 이렇게 어제 제가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의 목록을 리스트를 보면서 과연 제가 오늘 뭐 굳이 뭐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할 그런 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좀 잠깐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하는 일 자체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하이 레벨의 어떤 데이터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인사이트를 못 드릴 것 같고 좀 이 다른 차원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고 강의를 끝내려 합니다. 이 내용 모르시는 분이 여기 없어요. 근데 조금 우리가 미중 간의 기술 전쟁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AI가 그 중에 막 핵심일 거고 또 뭐 전기 자동차가 또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뭐 에너지가 또 이제 떠오르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지금 얘기하는 에너지, 무슨 데이터, AI, 어쩌고 우주사업 다 하는 거에 기저로 내려가면 하드웨어 차원에서는 반도체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차원에서는 데이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데이터와 반도체. 또 데이터와 반도체는 둘이 또 떼어낼 수가 없어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면은 뭐 서버라는 게 쫙 깔려 있는데 서버 뚜껑만 딱 열어보면 그 안에 전부 칩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구동 시스템 OS는 소프트웨어지만 하드웨어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 센터의 건물에 두 가지밖에 없죠. 퍼실리티하고 뭐 쿨링을 포함한 일렉트릭 파워 시스템 뭐 다 에너지와 관련된 퍼실리티 개념 아니면은 서버라고 하는 칩이 모여져 있는 서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데이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여서 디지털 플랫폼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가 반도체를 들고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쉬운 건 뭐 그저께 중앙일보인가요? 어디에 양양자 그 의원이 이제 장문의 글을 썼던데 제가 읽어보고 참 가슴이 두근두근 했었어요. 그래도 이런 생각을 갖고 글을 쓰는 우리 국회의원이 한 분이라도 있다는 거에 제가 굉장히 참 마음이 흐뭇했는데 미중 간에서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많은 국민들이 제가 1분만 다른 일을 딱 쓸게요. SK CNC의 데이터 센터에 그 밑에 있는 UPS 배터리에 약간의 스파크에서 불이 났어요. 여러분 무슨 일인지 제가 얘기했는지 알죠? 예, 그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조치하는 과정에서 빅 미스테이크가 있었죠. 예, 뭐 SK 직원이 했는지 소방서의 직원이 와서 했는지 모르지만 메인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사실은 SOP에 의하면 그 정도의 화재를 이슈가지고 메인 스위치를 내리는 거는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한 번이고요. 그러니까 SKCNC의 역할이 반이 있는데 데이터 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센터가 반이니까 그게 SKCNC의 느낌 문제였고요.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카카오 입장에서. 여기에 카카오에 누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두 번째 메인 스위치를 내렸다가 내리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게 백업을 할 때 다시 올릴 때 거기에 들어있는 시스템들이 전부 제대로 백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평소에 엑서사이즈를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실력은 거기서 바뀌는 되는 겁니다. 내리는 것이 실력이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화재를 막기 위해서 문제는 파워를 온 시키면서 그 회사의 경쟁력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연 얼마나 제대로 데이터를 백업 시켰느냐 다른 센터에 있었겠죠.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얼마나 빨리 다시 복원이 돼서 그 백업된 데이터와 다시 리트리브를 해가지고 정상으로 하느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의, IT 전문기업의 실력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카카오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죠. SKCNC의 문제도 보였고, 그걸 다 보면, 다음에 카카오의 문제도 우리가 뭐 많이 느꼈을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이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지금 중국의 IT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IT 기술이라는 게 결국은 우주로 향하는 기술,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 자동차 관련된 기술이 다 쓰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CT 기술을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AI를 포함하고요. 그 말은 밑에 단계로 내려가면 반도체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다행히 중국이 반도체 부분에서
이게 아직도 개인이 있어요. 메모리조차도 완벽하게 따라오지 않고 시스템 에러 사이즈 쪽은 아직도 멀었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저렇게 싸움 걸어주는 게 마치 한국한테는 얼른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 누구로 드리는 분들이 좀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이해해요. 왜냐하면 과거를 돌이켜보면 여러분 반도체에서 1등 기업이 누구였습니까? 인텔이었습니다. 예. 왜 인텔이 됐느냐?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반도체 기업을 작살냈거든요. NEC와 히타치와 같은 기라성 같은 회사들을 작살을 냈습니다. 탑10에 일본 기업이 6개가 있었고요. 탑3는 일본 기업이 있어요. 한참 전에 데이터를 보면. 근데 미국 정부가 나서갖고 죽이는 바람에 인텔이니 또 뭐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이 작살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지금 그 회사들이 이제 어려워졌죠. 누구 때문에? 한국과 대만 때문에. 잘 생각해보면. 자,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죽인다고 난리치지만 중국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억압했다고 생각하면 타겟이 어디로 올 것 같습니까? 예, 한국으로 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대만. 근데 대만하고 한국하고 둘 중에 더 억압을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딜 것 같습니까? 대만일 것 같으세요? 한국일 것 같으세요? 당연히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대만을 너무 누르면 괴롭히면 대만이 중국으로 튀는 수가 있어요. 한국은 중국으로 튀지 않을 겁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5년쯤 지나서 멀기는 5년, 가까이 3년쯤 지나면 미국 정부가 이번 대통령 중간선거를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미국의 팔리시가 그게 전기 자동차가 됐건 더 아래에 해당되는 이 반도체 부분에서 아마 한국을 은근히 이제 견제하고 들어올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밑에 이슈라고 썼습니다만 한국과 대만의 과의 관계가 미중과의 관계에서 미묘하게 작용할 거라는 걸 믿지 말아요.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고요. 이것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예요. 2011년에 탑10 브랜드입니다. 인도 브랜드라는 회사 아시죠? 아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브랜드 전문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발표하는 탑1 브랜드는 그거는 팩트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아주 빼어하게 매주하고요. 오른쪽이 11년이 지난 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왼쪽에는 전부 미국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2000년 초반부터 웹 2.0, 웹 2.0이라고 하는 www로 시작되는 웹 1.0이 웹 2.0으로 들어오는 2000 중반부터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 기업의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하고요. 왼쪽에 콘텐츠가 됐건 뭐가 됐건 다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10년 후반기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여기 삼성이 껴있고 도요타가 껴있지만 삼성과 도요타 전에 낀 기업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어렵게 한 인터넷 기업들이 있었죠. 누구죠? BAT라고 합니다. 중국의 BAT가 그 틈을 마련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 정부 때문에 이 친구들이 워낙 어려워져가지고 여기 안 껴있어요. 언젠가 다시 나타나겠죠. 다행히 한국, 일본, 독일을 꼈어요. 하나씩. 근데 일본과 독일은 자동차 기업이 꼈고 한국은 이제 전자 IT 기업이 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보면 오른쪽에 탑 4의 기업이 지금 1, 2, 3, 4 그리고 미국 기업인 7하고 9에 있는 미국 기업들이 어떤 회사들이라고 잘 들여다보면 전부 데이터 드리븐 이노베이션 컴퍼니입니다. 코카콜라 아닐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디즈니라고 하는 그 회사가 넷플릭스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데이터 드리븐 컴퍼니예요. 전부 자기네 컨텐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퍼스널라이즈, 커스터마이즈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코카콜라가 나왔으니까 제가 가끔 경영대학원에 가서 강의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1980년대 초에 코카콜라의 경영위기가 왔어요. CEO를 바꿨습니다. 이사회에서. 그 CEO가 딱
이제 본문을 시작하면서 전 이제 시니어 그 유색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침에 월요일날 경영회의를 했겠죠. 거기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의 마켓 쉐어가 현재 어느 수준인가요? 그 질문을 했는데 CFO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넘버원입니다. 네. 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펩시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회사가 막 발버둥 치고 기어오르고 있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넘버원입니다. 그리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새로운 CEO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콜라 시장에서의 마켓쉐어라고 마켓쉐어가 얼마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마켓쉐어가 얼마냐고 질문했어요. 그리고 다시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당황스럽겠죠.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 새로운 뉴 CEO가 우리 새로운 뉴 리더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질문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 정부 장관들한테. 저는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정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왜 코카콜라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전 임직원들은 우리가 콜라 시장만이 우리 시장이라고 왜 우리를 생각하고 사느냐. 여러분 그런데 데이터를 하나 다 올렸어요. 보니까 이 미국 시민들이 마시는 음료수의 차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에서 음료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커피, 오케이. 또 생수,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또 젊은이들한테는 엄마들 사주는 예를 들면 우유, 예? 물론 콜라도 있고 막 있죠. 예. 그리고 물도 둘로 나눠봐. 생수가 있고 스포츠 워터가 있어요. 음료. 예, 젊은 사람들 운동하고 싶고 생수도 마시지만 한동안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 설탕이 들어있는 것 때문에 다들 이제 소비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 차트를 딱 꺼냈습니다. 그거 보니까 콜라 시장이 전체 음료 시장의 5%도 안 돼요. 왜 우리는 5% 음료 시장에서 5%밖에 안 되는 시장에서 우리는 마켓이 1등 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딴 친구들이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펩시에서 이미 다른 음료가 있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5년, 10년 안주하고 있으면 펩시, 코카콜라 컴퍼니를 능가할 겁니다. 왜? 더 큰 시장에서 더 시장을 늘려갈 겁니다. 임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음료수가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코카콜라에서. 게토레이가 그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서 코카콜라의 기업 가치는 나중에 보면 몇십 배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도체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시장에서 1등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잘하고 있겠지라고 안주하고 있는 순간에 이재용 우리 회장님께서 당연히 막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 심정을 제가 이해합니다. 안주하는 순간에 미국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진 3년 후, 5년 후부터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도체에서 어려워지기 시작하잖아요. 한국의 밸류는 확 갑자기 떨어집니다. 네. 그나마 반도체, 다음에 우리 정주영들은 지금은 정기선 회장 말고 중간에 누가 계셨죠? 정몽구 회장님. 예. 정몽구 회장님이 어느 정도 그런 예견력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그 다음에 반도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인더스트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 하는 회사와 전기자동차를 하는 회사와 반도체를 하는 이 세 인더스트리가 아주 일을 하는 걸 열심히 해서 1등을 아닌 인더스트리도 있지만 1등을 어떻게든지 유지해야 미국과 중국이 우리를 얕볼 수가 없고 특히 중국이 우리를 얕보는 건 그건 당연하죠. 역사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에 중국이 우리와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를 얕보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여담입니다만 우리는 인진왜란이라고 그러잖아요. 1592년에 일어났는데 정의제란이라고 중국은 그걸 항일원조라고 표현합니다. 일본을 대항해서 조선을 원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6.25는 뭐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공식 용어가 중국에서 항미원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500, 600년 전에 그리고 70년 전에 한반도에서 이 제국주의가 뭐 그때는 일본이 제국주의가 아닐 수도 있지만 도요토미가 그 다음에 미국이 한반도를 들어와가지고 점령하려고 하는 거를 자기가 나서서 그거를 구조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는 그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관계는 불가분물가분해. 어쨌든 그건 놔두고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참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데이터 드리븐 컴퍼니들이 그나마 지금 탑10에 아주 기대상으로 지금 난리치고 있어요.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마지막 페이지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보다 항상 마지막 페이지를 못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뭐 중간 간부도 계시지만 CEO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다독하는 스타일이지만 여기 보신 책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책도 재밌겠지만 여러분 CEO들이 두 가지 고민이 있다고 봐야지 않겠어요?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올릴 거냐. 제가 회사의 이익을 어떻게 올릴 거냐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를 어떻게 올릴 거냐. 그러면 회사의 가치라는 게 뭐지? 하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이익을 많이 내는 게 가치를 올리는 겁니까? 가치를 올리는 겁니까? Yes. 답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필요 조건 얘기를 해줍니다. 이익을 못 내는 기업,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하염없이 떨어졌죠. 그죠? 예.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 또는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를 주식시장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는 이익을 내는 기업은 반드시 밸류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익을 내는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거 맞는 얘기죠. 이익을 내는 게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물론 캐시플로우 상에서 이제 뭐 부도가 나는 뭐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회사의 밸류를 올리는데 몇 가지 키 이제 아이템들이 있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은 고민이에요. 사실. 내가 원가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차트를 가지고 IR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을 내가 회사에서 일으킬 때 조직적으로 또는 인사상에서 조직 운영상에서 인재교육 차원에서 어떤 이슈를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테스크포스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내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베스트 방법이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적일 수 있다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한번 시간 되실 때 진짜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읽어야겠다. 그러면은 왼쪽에서 두 번째 현금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권하고 싶어요.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읽어보시면. 다음에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건희 회장님이 얘기한 미래. 인재에 배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그럼 다 읽어보고 이걸 다 이해해? 대충 읽어보시고요. 각 분야의 인재를 확보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읽으라고 그러면 제일 왼쪽 책을 읽어보시라고 그러고요. 가상은 현실이다. 제목이 재밌습니다. 가상은 현실이다. 어떻게 가상이 현실입니까?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정 안 하실 거예요. 내 가상 또는 상상한 현실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와 그다음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그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루는 이 데이터 때문에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 인공지능 컨슈머 레벨에서의 인공지능은 아직도 알기를 못하고요.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는 인공지능이 없었지만 아무것도 안 되죠. 아까 우리 탑10 브랜드 봤지만 전부 데이터 드리븐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는데 이거는 과연 이 앞으로 금융시장이 어떻게 유동칠 건지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뱅크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전기차를 통해 가지고 이 에너지 인더스트리가 전기 자동차와 같이 그리고 데이터 산업과 연결해서 어떻게 변해요. 그리고 사실은 인간의 마지막 디맨드나 디자이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디지털 경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왜 과거에서 얘기하고 있는 혁신과 다르냐? 디지털 또는 데이터 드리븐이 되면서 그 혁신의 범위가 조금 깊어지고 넓어졌죠. 그래서 도메인이 굉장히 달라졌다고 하는 거. 그리고 어느 한 부서만의 이슈가 아니고 전 부서가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변화에 가속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한 회사 내에서 전 부서가 밀릴 수 있다는 얘기는 인더스트리로 전 비즈니스 영역을 밀릴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 중에 데이터를 가지고 디스트럭터라고 하는 우리 회사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인더스트리에서 리딩 컴퍼니입니까? 아닙니까? 1번 질문. 두 번째, 리딩 컴퍼니이긴 한데 팔로워입니까? 아니면은 디스트럭터입니까? 그 리딩 컴퍼니 안에서도 그건 좋은 질문이에요. 만약 팔로워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내가 왜 팔로워신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디스트럭터가 아닌가라고 인정하기는 만만치 않은데, 내가 디스트럭터가 되려고 그러면은 오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인력과 우리 회사의 경영 시스템 가지고 과연 앞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내가 디스트럭터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해 보면 재밌는 질문이죠. 0 to 1이라고 하는 피터 틸이라고 하는 페이팔도 창립하고 뭐 그랬던 우리 스탠포드 출신의 젊은 경영인이 있죠. 피터 틸이라는 0 to 1이라고 하는 책을 쓴 양반인데, 그 친구가 그 양반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좀 속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중견 중소기업인데 굉장히 이노베이티브하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회사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디스트럭터가 되고 싶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양반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지 안 하는지를 고민해 보세요. 무슨 서비스를 낼 때나 프로덕트를 낼 때, 그리고 우리 회사를 뭐 변화시킬 때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지 안 하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디스트럭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면서 방법을 다 두 가지 있어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첫째,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프로덕트나 서비스나 그거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2배인데 가격은 반이야. 아주 심플하죠. 이 성능은 2배 더 좋은데 가격은 반이야. 그러니까 가치로 따지면 2배죠. 예. 휴대폰 시장에서 중국 회사가 삼성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어요. 성능은 2배까지는 아닌데 성능은 비슷하거나 가격은 반. 다행입니다. 성능이 비슷해서. 만약 성능은 2배, 성능이 2배인데 가격이 반이었으면 삼성 휴대폰 굉장히 어렵죠. 왜냐? 노키아가 성능은 2배인데 가격 반으로 모토로라를 죽였어요. 삼성이 노키아를 죽였잖아요. 네. 성능은 2배인데, 왜냐면 노키아는 스마트폰을 못하고 삼성 스마트폰을 했기 때문에. 엔드로이드라는 거 말이에요. 노키아는 나중에 그걸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시간 다 했죠. 많이 했죠. 모바일 비즈니스. 성능은 2배고 가격은 반이에요. 노키아에 비해서. 프리미엄에서. 그러면서 노키아를 죽였습니다. 삼성이. 중국이 그걸 봤어요. 모토로라가 어떻게 죽은지, 노키아가 어떻게 죽었는지, 또 TV 시장에서 소니가 누구한테 어떻게 죽었는지 다 봤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도 왜 우리는 못해? 성능은 2배, 가격은 반. 그런데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러나 상당히 기울어 왔죠. 5년 전에 중국의 휴대폰 회사들 합치면 마켓시가 5%가 안 됐어요. 지금 중국 회사 합치면요, 삼성 전문가보다 높아요. 그렇게 막 올라왔어요. 두 번째 방법. 가격은 똑같은데 성능을 10배로 올리는지. 가능한 얘기인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하드웨어에서는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에서는 가능하죠. 그래서 성능이 2배고 가격이 반이든지, 아니면 가격이 같고 성능이 10배든지. 그러면서 스탠포드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나중에 커머셜라이즈 됐을 때 내가 얘기하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당되는 확신이 있으면 지금 회사를 설립해서 하십시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뭐 그럼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make sure
either Aor B. 광범위한 디스트럭션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봤고 전 시스템에 해보십니다. 이 차트는 제가 이제 우리 삼성 이제 경영자들한테 이제 만 10분 얘기를 할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썼던 차트입니다. 뭐 이거 차트 모르시는 분은 당연히 없죠. 근데 굳이 제가 이 차트를 만든 이유는 뭔가를 강조하기 위함인데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죠. 첫째, 왜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뭐 몇 년 프로젝트를 해놓고 결과는 별로였다고 생각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나? 이유가 뭘까?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해요. 네. 중견기업의 특히 경영자들께서 아니 우리도 뭔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막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을 막 지시해가지고 막 오고 막 뭔가를 하고 있는데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돈만 쓴 거 같고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 두 번째, 이 데이터를 핸들하는 데 있어서 수집과 분석과 활용에 대해서는 많이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우리 삼성의 계열사들의 경영진들한테 두 가지를 메이크쇼 합니다. 첫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대부분이 데이터 드리븐과 디지털에 관심이 많은 걸 알겠는데 진짜 중요한 단어는 그겁니다.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포머잖아요. 우리 영화도 보면.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저 단어가 여기서 가장 키 단어예요. 사실. 저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피니션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한참 뭘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그게 큰 기업이냐 작은 기업이냐 벤처냐 전혀 상관이 없고요. 어느 부서냐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돈을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 전혀 상관이 없다. 결국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제대로 둬서 뭔가를 정리했느냐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의 관건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예를 여러 가지 드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조금 더 우리가 한번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해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뭐죠? 이동입니다. 이동 또는 변화. 변화를 통한 스테이트 상태의 변화죠. 근데 더 후진 상태로 가기를 원하겠어요? 더 발전된 상태로 간다고 가정하고 first 스테이지에서 second 스테이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뭘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second 스테이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스테이지가 뭔지를 정의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스테이지를 정의하려고 그러면은 현재 스테이트, first 스테이지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 내가 세컨드 스테이지를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CEO와 임원들이 앉아가지고 오늘의 우리가 어딘데 각 분야마다 다르겠죠. 인사 부분에서는 앞선 회사야. 마케팅 우리 잘하는 회사야. 기술 좀 훔쳤어. 예를 들면 파트너십 뭐 중간점 한 10개 키 경영 아이템이 있을 텐데 그 각각에 있어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첫째, 우리의 상태로 평가해 볼 수 있고 우리의 디지털라이제이션, 얼마나 데이터 드리븐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는지를 다 평가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CEO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내가 트랜스포머 해가지고 가야 되는 스테이트를 정할 때 인사팀장이 가야 되는 스테이트, 마케팅 팀장이 가야 되는 스테이트, 제조팀장이 가야 되는 스테이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IT 혁신팀장이 가야 되는 스테이트 전부가 다 상태가 다르고 오늘 현재 상태가 다르고 각각이 가야 되는 세컨드 스테이지가 다르거든요. 그거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잘한 부서인지 못한 부서인지에 대해서 헷갈리고 나중에 보면은 회사가 트랜스포메이션 같지 않아요. 그래서 CEO가 반드시 아니면 디비전이 이걸 한다 보면 디비전의 헤드가 반드시 오늘의 스테이트와 가려고 하는 스테이트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정리하고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해놓고도 뭘 했는지 모른다. 1번. 2번. 우리가 무슨 데이터도 수집하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도 시스템도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우리가 BTN 걸 받아들였는지, 와이스넥을 받아들였는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걸 받아들였는지, STS 브라이틱스를 받아들였는지, 내부에서 개발했는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왜냐면 얘가 얘를 드라이빙하고.
그리고 얘가 제대로 안 되면 얘가 가만히 소용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DP, 이게 Demand, 플랜에서 DP가 아니고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에서 DP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고객사들과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들고 있는 데이터와 관련된 솔루션을 고객한테 설명을 하실 기회가 있을 때 전체를 다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거 하나를 꼭지를 띄어내가지고 집중 여기를 공격을 하면 그러면은 고객이 설득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내부에서 잘 못 듣거든요. 근데 이게 키 엘리먼트라고 하는 걸 강조해 주시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 B, C, D, S를 저는 좋아합니다. A, B, C, D 다 잘 아세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야 될 게 S입니다. 물론 삼성, 무슨 스마트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리고 C가 이미 있으니까 C를 다시 쓸 수는 없고 그래서 S를 샀는데 여러분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 하나만한 잔소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도에서 대부분이 프라이어티에서 뒤에 밀려야죠. A, B, C 때문에 밀립니다. 근데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데이터를 핸들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돌아가서 우리 가장 중요한 핵심 CTO를 불러다가 야 우리가 핸들하고 있는 데이터 우리 상품에 대해서 사이버 시큐리티의 레벨이 어느 정도야? 우리는 그 시큐리티 솔루션을 우리가 제공해? 같이? 아니면 남하고 손잡고 해? 남하고 손잡고 해? 그럼 그 남하고 손잡고 할 때 그들이 우리가 프라이머리 파트너이기 때문에 the best 자기네 솔루션을 줘? 아니면 한 세대 진영을 우리가 받아서 쓰고 있는 거야? 등등 해서 한 질문 한 5개를 써놓고 한번 질문해보세요. 여기에 허점이 보이면 그것부터 여러분 고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공한 서비스가 나중에 문제 일으킬 때 다 어디서 문제를 일으키냐? 여기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번에 카카오 사태 문제에서 상당 부분의 문제가 사실은 사이버 시큐리티 이슈였죠. 그리고 그것도 정부에 똑똑한 문제를 있는 모양이에요. 카카오의 이슈를 보고 정부가 국가의 사이버 이슈화 하는 것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위원회 같은 데서 나온 얘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카카오가 데이터 센터에 불난 것 때문에 일어났지만 사이버 어택이 오면 사실 어택이라는 게 사이버 어택은 사실 불나거나 누가 폭탄 들어서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삼성그룹은요 일주일에 10밀리언이니까 1000만 건의 사이버 어택이 있습니다. 삼성 SDS가 당황하고 있죠. 여러분 삼성그룹이 틀렸다는 얘기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 뒤에 조금 제가 차트 하나만 보이고 지나갈 텐데 그 사이버 시큐리티 이슈가 이 5개 이슈 중에서 제일 광고하기 쉽다. 그런데 문제를 일으킬 때는 저 S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CEO가 ABC는 다른 임원들이 다 알아서 잘해요. 근데 S는 잘 안 합니다. 왜 눈이 잘 안 보이고 잘해봐야 본전입니다. 그러니까 꼭 챙기셔야 되는 거고 한국이 여기 이제 서로를 읽어보면 한국이 인터넷 퀄리티, 모바일 네트워크의 퀄리티,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핸들하고 하는 그 역량 이런 것에서 베스트 컨트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EU를 포함하여 미국과 EU를 포함하여 많은 선진 국가들이 지금 데이터 드리븐 이코노미 시기가 왔는데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해도 좋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데이터 드리븐 어떻게 보면 이코노미 그런 이러가 됐는데 거기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핵심 이슈가 3가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 3가지에 관련된 스탠다드를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규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건 내셔널 팔리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얘기하는 좋은 기관으로 벤치마킹을 할 만한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면서 그 세 가지 꼭지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왔고 지금 실제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러나 완벽한 건 아니고 당연히 아직도 한국도 문제가 있죠. 그 한국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그 3가지 탑픽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을 한 리포트예요.
한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과 외국에 있는 컨설팅 회사 대학 교수들이 같이 쓴 리포트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는 10페이지 앞에 서로만 이그젝트 써버리가 10페이지예요. 그것도 깨알 같은 영어를 싫어. 그러니까 그거 읽는 것도 한두 시간 걸려요. 근데 여러분 임원들은 다 읽어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은 앞에 이그젝트 써버리 10페이지만 읽으면 돼요. 근데 굉장히 인사이트풀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데이터와 관련돼서 이제 일하시는 회사니까 이 리포트는 이거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네, 그 사이트에서 반드시 이거만 합의라고 생각하고요. 아시는 내용 지나갑니다. 요거는 조금 얘기해볼까요? 제가 사이버 시큐리티 얘기했으니까. SDS가 일주일에 1000만 건이라는 사이버 어택이 들어오고 있는 우리 삼성 그룹 55개 회사의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 CIO예요. Chief 인포메이션 오피서죠. 그런데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들어와요. 놓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화이트 해커들이 워낙 아니면 해커들의 이 역량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이버 시큐리티 이슈는 두 캠프의 싸움입니다. 나쁜 해커와 좋은 해커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공격하는 해커와 방어하려는 해커 간의 싸움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얼마나 좋은 훌륭한 해커 전문가를 내가 데리고 있느냐가 결국은 밖에서 공격하는 걸 막는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인재교육인데 결국은 특히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여기 AI 하시는 회사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AI를 가지고 탐지를 하죠. 근데 100%다 막지도 못해요. 들어옵니다. 문제는 들어왔다고 해서 게임이 다 끝나면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게임은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들어온 친구가 들어와서 가만히 어떤 때는 있죠. 시스템이 좀 방관하고 있을 때까지, 잊어버리고 있을 때까지 들어와서 가만히 있다가 어느 트리거가 딱 되면 누가 우리 직원 하나 미스테이크를 한다든지 뭘 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친구가 어디 들어가서 자기 아이디 가지고 자기는 들어갈 자격도 없는 데가 이상한 루트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 들어가는 순간에 들어와 있는 우리 게릴라 분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순간이 오는 순간에 이제 움직이겠죠. 그 움직이는 순간에 그러면 우리가 디텍션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킬해야죠. 죽여야죠. 여기보다 이게 더 어려운 기술이고 이게 더 훨씬 더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문제는 그러고 나가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들고. 데이터를 안 들고 나가면 오케이. 근데 데이터 들고 나가는데 데이터 들고 나간 걸 죽여야죠. 누굴 죽여? 그 친구를 못 죽이니까 들고 나간 데이터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번 사고 때 1중, 2중, 3중에 그게 시큐리티 이슈였건 애플리케이션에 부팅업을 할 때의 이슈건 데이터를 가져오고 다시 정리하고 하는 과정에서의 이슈건 간에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철저하게 그걸 가지고 있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엑서사이즈를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평상시에. 우리 지난 정부 때 군인들이 훈련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요. 유사시에 마치 우리 카카오 사태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유사시라는 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납니다. 문제의 실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일어났을 때 그걸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하게끔 평소에 연습을 했냐가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어택에 대해서 굉장히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이것도 조금만 얘기해야 되는 페이지인데 그래서 새로운 기술 뭔지 아시죠? 제가 블록체인을 가지고 꼭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걸 블록체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리고 소셜미디어. 자, 우리 주변에 우리 삼성 SS에서 제가 굉장히 프로젝트 비용이 아까우니 이거 다 집어치자라고 했던 혜택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플랫폼 프로젝트인데 제가 CEO 그러니까 제가 강압적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해서 그나마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을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 회사의 구매 시스템이나 또는 스마트 팩토리 같은 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거의 안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걸 잘 이해해야 NFT라는 것도 이해가 되죠. 네. 그런데 이거 누구한테 설명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치가 않아요. 좀 블록체인과 관련된 좋은 서적을 추천을 받으셔가지고 한번 마음을 단단히 잡고 한번 정말 정독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컨벤셔널한 컨셉이 아니에요. 블록체인. 그리고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1세대, 비트코인의 1세대를 해결을 조금 더 하고 나선 게 이더리움이고 이더리움을 조금 더 개선해가지고 나온 게 그다음 다른 플랫폼들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간에 다 쓰이고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의 플랫폼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에셋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에셋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에셋이라는 게 있다. 제가 일리버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얘기 하나하나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요. 1.0, 2.0 다 아시죠? 저는 데이터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데이터가 결국은 자산이라고 하는 세대가 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데이터 산업협회가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네. 데이터가 근데 인터넷에서는 데이터가 자산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왜 3.0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내가 동아일보 뉴스를 읽었어요. 그게 네이버에 있는 동아일보 뉴스가 동아일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나요? 뭐 지적자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그거 인정하지 않죠. 뉴스니까.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냐면 왜냐하면 우리 인터넷에 있는 네이버 이 포털에 있는 동아일보 뉴스에 대해서 그 동아일보 뉴스 자체가 결국은 이미지가 있고 그 안에 글씨가 들어있으니까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의 소유권이 동아일보라고 하는 또는 그게 네이버일 수도 있거나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만일 다음 세대의 인터넷에서 모든 콘텐츠에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모든 건 다 데이터죠. 그게 이미지가 됐건 보이스가 됐건 영상이 됐건 뭐가 됐건 다 데이터입니다.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갖기 시작하면 그럼 얘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인더스트리가 앞으로 무궁무진한 그런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유권이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들어오는 순간에 굉장히 인터넷 인더스트리를 굉장히 달라질 것 같다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인더스트리 계십니다. 저 예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 지나가고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다 알아요. RPA. 그걸 가지고 사업하는 회사가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회사에 조그만 팀한테 한번 주문을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부서나 여러분 회사에서 CEO로서는 저는 굉장히 밸류어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한 4년 전쯤 된 것 같은데요. 우리 물류사업부를 많이 물류사업부장하고 원가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류사업부의 아침에 본사의 30명 정도의 인력이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물류 네트워크에서 있었던 모든 정보를 모아다가 다 정리해가지고 리포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 세계 몇십 개국 회사 기밀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십 개의 나라에 있는 물류센터의 장들한테 이메일을 쫙 보내줍니다. 그 리포트를. 근데 그 리포트 안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쫙 들어있어요. 지난주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예상되고 이번 주에 해야 되는 액션 아이템 문제가 쫙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명이 그거를 3시간 걸쳐서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슬픈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루틴이에요. 루틴한다고요. 시작부터 끝까지가 정해진 액션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말하면 정해진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복잡해도 루틴을 보는 컴퓨터가 잘한다, 인간이 잘한다. 컴퓨터가 훨씬 잘합니다. 1년 지나서 불만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본사가 10,000명이거든요. 10,000명이 10%의 일을 저걸로 대체했으니까 1,000명을 하이어했거나 아니면 1,000명을 자른 거 비슷하죠. 원가 개념에서 보면. 네?
그럼 나머지 10% 시간을 다 뭐해?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친구들. 그러면서 회사의 레베뉴 창출에 기회가 있죠. RPA가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합니다. 지금은 15%까지 올라갔어요. 25,000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삼성 SDS의 전 직원이 1년에 쓰는 시간이 3,500만 시간이에요. 그걸 RPA로 400만 시간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몇 명이 일하는지 모르지만 일주일에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5일, 1년에 265일이 일할 거예요. 그거 다 곱하기 해보면 몇백만 시간, 몇십만 시간이 되죠. 그 중에 RPA가 10%만 짜는 거죠. 여러분 1년 문제 상당히 해결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우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변합니다. 저는 그걸 아주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열사 사장들한테 이 RPA를 적용하자고 하는 걸 제가 많이 얘기를 했고, 삼성전자가 가장 액티브하게 적용하고, 금융사들이 그 다음에 폴로업 했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그것을 끝내기로 하고요. 여러분,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거 서머라이즈 하면, 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제대로 하자. 그러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사회 차원에서, 산업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인더스트리 차원에서, 회사 차원에서. 그러기 위해서 CEO신 여러분들이 정말 냉정하게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판단하자. 그리고 데이터 중요하다. 다 여러분들 전공하죠. 그런데 사이버 시큐리티 이슈를 반드시 놓치지 마라. 마지막, 엑서사이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꾸 스위치 내려보고 갑자기 코드 빼보고 사이버 어택 한번 시켜보고 이걸 자꾸 CEO가 나서서 해주셔야 여러분들의 조직이 그만큼 레질리언트해지고 강해집니다. 그거만 제가 서머라이즈하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